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일 내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을 표결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새벽 3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이 섞여 있었는데 이렇게 섞어서 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섞어서 쏜다는 것은 북한이 이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만 섞어서 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섞어서 쐈어요. 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하고 방사포하고 이렇게 섞어서 쏘기도 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이렇게 섞어서 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향해서 쏘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하고 한국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단거리 미사일하고 그렇게 쏘았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이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한꺼번에 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그 레이더로 추적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6시에 쏜 것은 이제 ICBM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시 37분, 42분 이렇게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제 두 번째 거에 뭐 실패를 했지만 사실상 뭐 장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향해서 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것은 미국에서 SM-3, 그다음에 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사드 이런 거를 통해서 대응하는 거고요. 한국으로 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은 한국에서 여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북한에서 쏴서 서울이나 또는 한국의 남쪽에 이렇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얼마만큼 짧게 해서 한꺼번에 쏘느냐가 문제지 이렇게 섞어 쏘사 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섞어서 쏘긴 했지만 시간 간격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깡패가 한 명씩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붙는 거하고 깡패가 3명이 한꺼번에 올 때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섞어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시점도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 그러니까 2시간 전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예, 일단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듯이 한미 정상회담 이제 결과를 보고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전하고 다른 그런 또 더 이제 위협을 주는 그런 도발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분적인 분석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시점을 이제 굳이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뭐 발사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북한이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2020년 1월 그 8차 당대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어요. 그 계획을 지금 이제 차질 없이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북한 연구자로서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계속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이제 김열수 이제 본부장께서도 잘 설명하셨지만 이제 북한이 계속 얘기하기 이런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지켜보면서 야, 이제 이 핵무력 강화는 정말 해도 끝이 없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양태라는 게 딱 정해진 형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뭐 다양한 형식으로 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작전 능력과
또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핵무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그런 면을 이제 주목해야 되고 어떻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든 우리가 대화 메시지를 보내든 그런 거 전혀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게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이제 그 의지를 지금 이번에도 유감없이 다시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예, 무기 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발사한 3발 중에 첫 번째를 국가안보실이 화성 17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이었나요?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북한이 이야기했을 때 한미 당국은 15형이다, 17형이라고 말한 것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17형이라고 인정을 한 거고 성공을 한 겁니까 발사에? 저는 뭐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우선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북한이 화성 17행이라고 해서 시험 발사한 것이 3월 16일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올라가다가 바로 폭발해 버렸어요. 그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 실패를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쏜 게 3월 24일 날 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쏜 것은 비행 거리가 한 1,080km, 고도가 한 6,200km 올라갔어요. 비행 시간 한 67분. 그러니까 이거 뭐 화성 17행이다라고 북한은 이것을 화성 17행으로 발표를 했어요. 성공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발사 각도나 또 고도 올라간 거나 비행 거리나 비행 시간이나 이거 분석해 보니까 야, 이건 화성 17행이 아니라 화성 15형이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엊그제 쏜 것이 다시 이제 이거는 북한은 화성 17형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예.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실에도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올라간 게요. 비행 거리는 360km, 고도는 540km밖에 안 갔어요. 화성 15형에 비해서 거리라든지 올라간 그 고도라든지 하는 것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화성 15형이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0몇십 킬로, 그다음에 뭐 고도는 6200km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화성 17형은 오히려 15,000km 사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훨씬 더 많이 비행 거리도 길어야 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비행 거리는 360km, 고도 540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완전하게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더 이런 화성 17행에 대한 시험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 더 의문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화성 15행이 사거리가 13,000km 나가면 이것이 워싱턴하고 그다음에 저기 뉴욕하고 도달하거든요. 왜 화성 17행을 또 만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노력을 이제는 이쪽으로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하는데 돌렸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 15행이나 화성 17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다 북한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17형이라고 발표를 한 아니죠. 거- 북한이 17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성 17행은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화성 17행이라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한번 했고 3월 24일 날에는 화성 15행을 쏘아놓고서는 시험 발사해놓고는 이걸 북한 스스로가 화성 17행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화성 17행은 이제 사실화되는 거죠. 이제 북한이 화성 17행을 붙인 거죠, 사실은. 그럼 이런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합참이 엘리펀트 워크 그리고 한미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대지 미사일 발사하는 것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그 대응 방식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지난 정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지난 정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도발이 있으면 주로 안보실장이 주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동원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로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왔고 가능하면은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훈련도 여기에 이제 적절히 맞춰서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등장한 새로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의 원칙이 어제 뭐 NSC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네. 그것이 세 가지 원칙이잖아요. 군사 원칙. 첫 번째는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냐, 장거리 미사일이냐, 단거리 미사일이냐, SLBM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항 미사일이냐. 이거 빨리 규명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조치의 형태가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펀트 워커 훈련한 거 이거 일부러 그 전날 이제 훈련을 하긴 했지만 일부러 공개를 했고 또 4년 10개월 만에 미국의 에이테킴 사고 또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이죠 햄무2 이거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영역에서는 그게 뭐 일본 상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 주변에서는 B-52 폭격기까지 동원이 됐단 말이죠. 이게 어떤 형태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NSC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안보전략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각각 미국에 해당되는 그런 안보보좌관하고 국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정부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NSC 개최 윤 정부 들어 이 윤 대통령 주재로 첫 NSC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에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전혀 대화에 호응도 안 하고 또 국제사회가 지금 계속 그 비난을 하고 있는 추가 도발을 지금 북한이 계속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 억제 실행령을 그 실질적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제 상당히 결의에 가득 찬 그런 그 행동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그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이제 출발한 거죠. 그죠? 그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게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력에 의해서 이제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또 이 새로운 접근이 저는 뭐 성공하기를 솔직히 기대하면서도 네. 과거 북한의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강대강 그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북한은 이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북한은 더 강한 이 반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대강 기조가 더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 그게 또 그 맞대응하면서 또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이 또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또 올라갈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상당한 어려움에 또 처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접근법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저는 뭐 정교한 그런 이제 후속 조치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 대결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가 지난 1990년 초반부터 계속 이 주기적으로 전쟁 위기가 왔어요. 그 전쟁 위기라는 게 결국 강대강의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대강의 접근법이 저는 성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상당히 또 불안한 시선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기조도 그렇고 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의 핵무력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질량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뭐 정말 어마무시한 위력들을 지금 사실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뭐 무기들이 성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무기의 역량, 능력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장 억제 전략이 잘 이렇게 정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면서도 좀 더
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예.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이런 도발이 있었을 때 굉장히 최초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요. 우리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면 금방 아마 기억이 날 텐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것이 5월 10일이고 그리고 북한이 화성 12형, 소위 말하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죠. 사거리 5,000km 나가는 화성 12형을 쏘기 시작해서 그 해에 화성 14형, 화성 15형 이렇게 계속 쏘았거든요. 화성 12형도 두세 차례 쏘고요. 그 화성 15형도 쏘아서 그게 사거리 13,000km까지 나가는 걸 쏘았죠. 그리고 북한은 그해 9월 3일 날 제6차 핵실험까지 단행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렇게 화성 12형도 쏘고 14형도 쏘고 15형도 쏘고 북한이 9차 핵실험도 하는데 우리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있었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대응 방식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외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계속해서 아주 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엄하게 대응을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심지어 우리 미국과 한국 공군기 250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세 척이 동해에 동시에 뜨는 거죠. 말이 그렇지 항공모함 한 척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국가의 군사력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엄혹한 그 대응을 했어요. 굉장히 강경하게. 그 결과가 저는 2018년도 북한의 평창올림픽의 참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왔다가 보는데요. 벼랑 끝 전술의 결과가 이제 그쪽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북한이 올 초부터 5월 10일 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까지 무려 15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방사포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패턴이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북한이 이렇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빵 셔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빵 셔틀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네,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왕따 당하는 왕따를 약자한테 왕따 당하는 그 친구한테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툭 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가 착해요.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도 툭 치고 세 번째도 툭 치면 그렇게 해서 빵을 사오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걔는 왕따가 되고 빵 셔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이렇게 한국 안보를 아주 위협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대응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반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반대하려고. 제가 유화적 대응이라고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쓴 그 것도 말은 아니고 쓰면 안 하셨어요. 네. 제가 발언한 취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그 대북 어떤 그 강경 기조랄까 그리고 또 대응 기조 이런 걸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강 대결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야 된다. 강대강 대결이라는 게 결국은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 굴복 당하면 되는데 북한이 한 번도 굴복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 북한의 어떤 논리, 내부적인 논리라 그럴까, 또 북한이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 추가적 핵무력 정강,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그 좀 더 우리가 속도를 늦춘다든지, 보다 이제 정말 북한이 호응할 만한 그런 해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병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 강대강 대기라는 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주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확장 억제 실행력이 좀 더 정교하게 작동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인선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을 했는데요. 모두 여성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냈고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두 후보자가 모두 청문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내각 여성 장관은 총 5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지명했습니다. 예, 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교수, 그리고 정우영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이 내정됐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내정했다는 것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북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 결국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점일 텐데요.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핵실험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폭장치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핵물질을 인계치 이상으로 응축해서 아주 이제 고온에서 이것을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폭장치 실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2017년도 9월 3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에 벌써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실험을 하려면 기폭장치 실험을 해야 되겠죠, 미리. 그래서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도 그렇지만 북한이 핵기폭 실험을 한 것이 몇 번에 걸쳐서 관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북한이 제7차 핵실험할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제 그 후발 이 핵개발 국가들이 이렇게 뭐 길게 오랫동안 핵실험하지는 않았는데, 북한이 지금 핵기폭장치 실험한 것이 몇 번에 의해서 관측되었기 때문에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제7차 핵실험은 주로 전술 핵무기급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핵실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임 교수께는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이번에 3발이나 발사를 했고, 이달 들어서 ICBM, SLBM,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까지도 발사를 했는데 보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행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북한이 이런 중요한 무기 실험을 하면 그 다음날 노동신문이나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계속 상세하게 보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논리는 뭔가 하면 우리의 무기 개발은 그 자위적 그 목적의 이제 무기 개발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좀 더 투명하게 우리는 알려서 우리 무기 개발은 뭐 공격용이 아니다. 그걸 이제 애써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북한이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관행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제 뭐 나름대로 전략적 모성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런 전략 전술 무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이게 좀 자기들 전략상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한미 이 우리 군 당국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스스로 밝힌 내용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을 이 비교 분석해야 좀 더 종합적으로 북한의 이제 무기 능력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결과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 비공개로 전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북한은 ICBM을 발사하면서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7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핵 문제는 이거 재래식 무기로는 사실상 대응이 안 되거든요.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데 사실상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2006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벌써 2022년이면은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찻길 옆 오막사리에 있는 집이 처음에는 기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또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전술 핵무기 배치는 안 하겠다. 대신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거든요. 확장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2018년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한 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이런 위협을 한국에 대해서 하면 한미가 공동으로 여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하고 이러면은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확장 전략 억제 협의체부터 먼저 회의를 개최하자 이 얘기를 먼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전략 자산 전개 문제를 아마 논의를 하게 되고 실제로 전략 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8월 달에 또 얼지 훈련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문제는 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유엔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수일 내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 상임 국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뭐 대부분의 지금 전망이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역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 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 나라가 이제 반대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떻든 근데 이제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면 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그 23975라는 게 있습니다. 그 23975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자동적으로 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류 그 트리거 조항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공급하는 그 원유하고 그다음에 석유 가공 제품을 이제 대폭 축소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재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